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바빴던 것 같아요. 대구에서 친구들이 올라와서 며칠씩 묵기도 했었고요. 또 하루에 오디션을 3번 보는 날도 있었고요.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도 오디션이라도 보자며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자기 전에 이미 영상을 만들려고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잠이 와가지고 도중에 끊고 그만 잠들어 버렸네요. 그래서 새벽 4시쯤 일어나서 다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좀 새집같이 됐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오랜만에 셜록 홈즈 오디오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이야기는 6개의 나폴레옹. 제가 저번에 읽어드린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턴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먼저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댓글 전부 다 읽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개의 나폴레옹. 저녁 때 런던 경찰청의 레스트레이드가 우리 집에 오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다. 셜록 홈즈도 그를 늘 반갑게 맞았다. 홈즈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경찰청 본부의 최신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그가 직접 개입하진 않더라도 레스트레이드가 담당한 사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수사에 힌트를 주거나 방향을 잡아주었다. 그런데 오늘 저녁은 다른 날과 좀 달랐다. 레스트레이드는 날씨와 신문에 난 기사에 대해 얘기하다가 문득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시가를 깊이 빨았다. 홈즈가 날카롭게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아니에요, 홈즈씨. 별일 아닙니다. 뭔지 말해봐요. 레스트레이드가 하하 웃었다. 홈즈씨.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긴 합니다. 숨기려는 건 아니고 그저 이런 터무니없는 일로 성가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암튼 참 하찮은 사건인데 한편으론 참 기묘하단 말이죠. 홈즈 씨가 워낙 기묘한 사건을 좋아한다지만 내 생각엔 아무래도 우리보단 왓슨 박사 라인 같아요. 질병? 내가 물었다. 정신병. 그것도 아주 이상한 정신병이요. 요즘 세상에 나폴레옹 1세를 증오한 나머지 보이는 흉상마다 부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집니까? 내일은 아닌 것 같구만. 홈즈가 의자에 깊숙이 들어앉으며 말했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자가 나폴레옹 흉상을 부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치면 의사가 아니라 경찰이 처리해야 되는 문제잖소. 홈즈가 다시 일어나 앉았다. 도둑질이라고? 재밌군. 자세히 얘기해봐요. 레스트레이드는 공무수첩을 꺼내들고 페이지를 넘기며 살펴보았다. 첫 번째 신고가 들어온 건 나흘 전이었어요. 캐닝턴 가에서 그림과 조각을 파는 모스 허드슨 가게가 있죠. 점원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가게 안에서 뭔가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놀라서 급히 달려가 보니 진열해 둔 미술품 중에서도 나폴레옹 흉상만 산산조각 나 있었대요. 점원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이리저리 살피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전에 가게에서 어떤 남자가 나오는 걸 봤다고 알려줬답니다. 하지만 놈은 이미 사라졌고 인상착의도 불분명했죠. 그리고 부서진 석고상은 몇 실링밖에 안 되는 값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냥 별 의미 없는 장난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어젯밤에 또 일어났는데 이번엔 더 심각하고 좀 이상했어요. 바니콧 박사라는 유명한 의사가 모스 허드슨 가게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삽니다. 그의 병원은 템스강 남쪽에서 손꼽히는 병원이에요. 그의 집과 진료실은 캐닝턴 가에 있고 3km쯤 떨어진 로워 브릭스턴 가에도 진료실과 약국을 겸한 분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바니콧 박사는 열광적인 나폴레옹 숭배자랍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나폴레옹에 관한 책과 그림, 기념품들로 가득 차 있대요. 얼마 전 박사는 모스 허드슨 가게에서 유명한 프랑스 조각가 데비데 나폴레옹 흉상 복제품을 2개 구입해서 하나는 캐닝턴가에 있는 자택 거실에 놓고 또 하나는 로워 브릭스턴가에 있는 병원 벽난로 위 선반에 놓았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바니콧 박사가 침실에서 내려와 보니 거실에 진열해 놓은 흉상이 없어졌더래요. 집안을 다 둘러봤지만 다른 값비싼 물건엔 손도 안 댔더랍니다. 흉상은 나중에 정원 담 밑에서 산산조각 난 잔해로 발견됐고요. 경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홈즈를 쳐다보았다. 희한하군. 홈즈가 2손을 비비며 말했다. 아하, 홈즈 씨가 흥미를 가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바니콧 박사는 로어 브릭스턴가에 있는 분원에 12시에 출근하는데 가보니까 창문이 활짝 열려있고 나폴레옹 흉상이 산산조각 나서 방에 흩어져 있더랍니다. 하루에도 2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시죠. 그 흉상은 놓아둔 그 자리에 깨졌습니다. 정신병자 짓인지 불황자 장난인지 단서가 하나도 없어요. 터무니없다기보단 특이한 사건이군요. 바니콧 박사의 집과 병원에서 부서진 흉상 모두 모스 허드슨 가게의 것과 같은 건가요? 모두 같은 틀에서 떠낸 복제품이랍니다. 그럼 흉상을 부순 이유가 반드시 나폴레옹에 대한 징후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겠군요. 그 위대한 나폴레옹 흉상이 런던에 몇천 개는 있을 텐데 성상 파괴자가 부순 흉상 3개가 하필 똑같은 틀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냥 아무 흉상이나 무조건 부수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런던의 그쪽 지역에선 모스 허드슨이 흉상 공급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매장에 있었던 나폴레옹 흉상은 그 3개뿐이었대요. 그러니까 선생이 지적한 것처럼 흉상이 런던에 수천 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엔 그 3개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근처에 사는 정신병자가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부수기 시작했다고 해도 이상할 거 없지 않을까요? 왓슨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편집증 환자의 증상은 워낙 다양해서요. 현대 프랑스 심리학자들은 그런 상태를 강박증이라고 명명했는데 아무튼 별로 대수롭지도 않아 보이는 그런 증상만 빼면 완전 정상이에요. 나폴레옹에 대한 책을 너무 많이 읽었거나 그 전쟁에 참전했던 조상 때문에 유전적인 질병을 갖게 된 경우나 뭐 그런 경우에 그런 강박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흉상들을 부수고 다닐 수도 있겠죠. 왓슨,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자네의 말 맞다나 강박증이 심한 편집증 환자라고 해도 나폴레옹 흉상이 있는 곳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내겠어? 홈즈가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다. 그럼 자네 생각엔 뭐 같아? 나도 뭐 특별한 생각은 없어. 하나 짚어보자면 그 사람의 이상한 행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바니콧 박사의 집에선 식구들이 잠을 깨면 곤란하니까 정원으로 가지고 나가서 부쉈고 병원에선 아무도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부쉈지. 아, 알아. 그런 건 지적할 가치도 없을 만큼 사소해 보이겠지. 하지만 난 무시해도 좋을 만큼 사소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해결한 수많은 끔찍한 사건들만 봐도 일구의 가치도 없는 하찮은 일에서 해결점을 찾았던 게 정말 많아. 왓슨, 그 끔찍한 에버네티 가족 사건 기억하지? 그 사건에서도 처음 내가 주목했던 게 더운 날 버터 속에 깊이 박혀있던 파슬리였잖아. 레스트레이드, 흉상 파괴 사건은 하찮은 사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꼭 알려줘요. 내 생각에 이 사건은 아주 재미있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내 친구가 관심을 보였던 그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비극적으로 전개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있는데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홈즈가 전보를 들고 들어와서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켄징턴, 피트가 131번지로 즉시 올 것. 레스트레이드. 무슨 일일까? 내가 물었다. 모르지.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아마 흉상 사건의 속편이겠지. 우리 흉상 파괴자가 런던의 다른 구역에서도 활동을 시작한 거야. 왓슨, 식탁에 커피를 준비해놨어. 마쳐도 불러놨고. 30분 뒤 우리는 피트가에 도착했다. 131번지는 분위기라고는 일도 없는 밋밋하고 평범한 집이었다. 도착할 때쯤 마차에서 보니까 집 앞에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홈즈가 좀 놀란 얼굴로 휘바람을 불었다. 와우, 이건 최소한 살인미수인데. 그 정도가 아니면 런던 심부름꾼 아이들을 저렇게 붙들어 둘 수가 없지. 무슨 싸움 구경이라도 난 것처럼 다들 목을 빼고 까치발까지 하고 있잖아. 근데 저게 뭐지? 왓슨, 맨 윗계단만 젖어 있어. 아, 저기 창문 앞에 레스트레이드가 있구만. 얼른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봐야겠구만. 레스트레이드는 매우 침울한 표정으로 우릴 맞이하여 그 집 거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낡은 플라넬 실내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방 안을 이리저리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집주인 호러스 아컷이었다. 그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심하게 떨고 있었는데 센트럴 프레스의 기자라고 했다. 또 나폴레옹입니다. 어쩌냐게 관심을 보이시기에 아마 이 사건에 동참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연락했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발전했거든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중대해졌다니 어떻게요? 홈즈가 물었다. 살인사건으로요. 하커씨,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분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내복 차림의 남자가 아주 우울한 얼굴로 우릴 향해 몸을 돌렸다. 참 이상하죠. 난 평생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흥미로운 일을 수집해서 기사를 쓰면서 살았는데 정작 나한테 진짜 뉴스거리가 생기니까 기사는커녕 그저 놀랍고 당황스럽기만 하네요. 내가 만약 기자로 여기 왔다면 집주인과 인터뷰한 기사가 석간신문 일면을 장식했을 텐데 말이죠. 셜록 홈즈 씨, 선생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선생이 이 기이한 사건을 해결해 준다면 선생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수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겠죠. 홈즈는 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넉 달 전에 이 방에 놓으려고 나폴레옹 흉상을 하나 샀는데 아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이가역 옆에 두 번째 건물에 있는 하딩 형제 가게에서 산 건데 싸구려 복제품이에요. 난 기사를 주로 밤에 쓰기 때문에 새벽까지 깨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 밤에도 2층 구석에 있는 서재에서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새벽 3시쯤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렸는데 더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기에 집 밖에서 난 소린가 생각했죠. 그런데 5분쯤 뒤에 갑자기 정말 끔찍한, 평생 처음 듣는 무시무시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난 평생 그 소리를 잊지 못할 겁니다. 난 완전 공포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렇게 1, 2분쯤 꼼짝 못하고 앉아있다가 용기를 내서 부직갱이를 집어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방에 들어와 보니 창문이 활짝 열려있더군요. 그리고 벽난로 선반 위에 올려둔 흉상이 없어진 게 바로 눈에 띄었어요. 순간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 싸구려 물건을 훔쳐가다니 초짜 도둑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속고로 만든 복제품을 대체 어디다 쓰겠어요? 보시다시피 이 방 창틀에서 다리만 쭉 뻗으면 바로 현관 돌계단입니다.
도둑도 아마 그렇게 밖으로 나갔으려니 생각하고 돌아가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캄캄한 바깥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뭔가 물컹한 것이 발에 걸려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급히 불을 켜고 보니 놀랍게도 남자의 시체였어요. 남자는 목을 깊숙이 질린 채 한쪽 무릎을 세우고 입을 크게 벌린 채 누워있었고 바닥은 온통 피바다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하던지 난 정신없이 방법용 호루라기를 불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난 거실에 누워있었고 어떤 경찰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살된 남자는 누굽니까? 홈즈가 레스트레이드에게 물었다. 그가 누군지 알아낼 만한 물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신은 시체 안치소에 있고요.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서 거무스름하고 체격이 건장한 남자인데 아직 30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옷차림은 초라하지만 노동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뿔 손잡이가 달린 접는 칼이 하나 피살자 옆 빗속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불쌍한 피살자의 것인지 피살자의 목숨을 빼앗은 무기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옷에 이름 같은 건 없었고 주머니에 나온 물건은 사과 1개, 끈 하나, 2실링짜리 런던 지도, 그리고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게 그 사진이에요. 그가 사진을 내밀었다. 작은 사진기로 찍은 스냅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남자는 눈썹이 짙고 경계하는 눈빛을 가진 날카로운 인상이었고 특히 이상하게 툭 튀어나온 턱이 개코 원숭이를 연상시켰다. 흉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진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던 홈즈가 물었다. 선생이 도착하기 전에 바로 보고가 들어왔었는데 캠던 하우스가의 빈집들에서 발견됐답니다. 역시 산산조각났대요. 지금 거기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물론이죠. 여기 먼저 둘러보고요. 홈즈는 카펫과 창문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 자는 다리가 아주 길거나 엄청나게 민첩한 사람이요. 계단에서 창문까지 거리로 보아서 창문을 여는 것도 어렵고 창문으로 들어오긴 더 어렵거든요. 반대로 여기서 나가는 건 아주 쉬워 보이는군요. 부서진 흉상을 보러 우리랑 같이 가실 건가요, 하커씨? 홈즈가 말했다. 기자는 절망적인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기사를 써야 해요. 자세한 기사가 실린 석간 신문 조판은 이미 나돌았겠지만 나처럼 운 나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돈코스터에서 관람석이 무너졌던 사건 알죠? 그때 관람석에 앉아있던 기자는 나뿐이었는데 우리 신문만 기사를 못 실었다는. 그때도 너무 놀라고 긴장해서 기사를 못 썼는데 이번에도 내 집 현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이러고 있다니. 우리가 방을 나설 때 펜이 종이 위를 샤라락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나폴레옹 흉상 잔해가 발견된 곳은 하커 기자의 집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산산조각난 위대한 황제의 흉상이 범인의 광적인 징후와 분노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홈즈는 파편 몇 개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단호한 표정을 보니 벌써 뭔가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다. 어때요?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홈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아직은요. 그래도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 보이네요. 첫째, 이 이상한 범인에겐 사람 목숨보다 이 하찮은 흉상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흉상을 집 안에서 부수거나 집에서 나오자마자 부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범인의 목적이 오직 흉상을 부수는 것이었다면 그게 훨씬 쉬웠을 텐데 말이죠. 집에서 나오다가 다른 사람과 마주치는 바람에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랐던 게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집의 위치, 이 정원 어디서 흉상이 파괴됐는지 잘 살펴보세요. 레스트레이드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여기는 빈집이니까 이 집 정원에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 전에 빈집이 한 채 더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집 앞을 분명히 지났을 텐데 왜 그 집에서 부수지 않았을까요? 흉상을 들고 멀리 갈수록 사람들 눈에 띌 위험이 큰데 말이죠. 난 항복입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홈즈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가로등을 가리켰다. 여기선 자기가 하는 짓을 볼 수 있지만 거기선 볼 수 없죠. 그게 이유입니다. 아, 그렇군. 지금 생각해보니 바니콧 박사 댁에서도 현관 정등 근처에서 부서져 있었어요. 그럼 홈즈 씨,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하고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이 일과 관련된 일이 분명히 나올 테니. 레스트레이드, 이제 수사는 어떻게 진행할 거요? 내 생각엔 먼저 죽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게 가장 실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그리 어렵지도 않을 겁니다. 피살자와 주변 인물들을 찾아내면 그가 어젯밤에 왜 피트가에 갔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누가 호러스 하커 집 계단에서 그를 죽였는지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럼요. 그게 가장 먼저죠. 그럼 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게요. 어떻게 할 건데요? 괜히 말해서 수사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각자 자기 방식대로 수사를 하고 나중에 결과를 비교해서 서로 부족한 걸 보완하도록 합시다. 좋아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피트가로 돌아가면 호러스 하커 씨에게 이렇게 전해줘요. 어젯밤 하커 씨 댁에 들었던 범인은 나폴레옹 증오 망상에 사로잡힌 미치광이가 분명하다고요. 기사를 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레스트레이드가 홈즈를 노려보았다. 설마 진심은 아니겠죠? 홈즈가 미소를 지었다. 아니라고? 예,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커 씨나 센트럴 프레스 독자들은 그런 이야기에 더 흥미를 느낄 겁니다. 자, 왓슨, 얼른 가세. 우린 오늘 엄청 길고 복잡한 하루를 보내게 될 거야. 레스트레이드, 이따가 저녁 6시에 베이커 가러 와요. 그리고 그때까지 피살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이 사진은 내가 갖고 있을게요. 괜찮죠? 아마 오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밤에 잠복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조심해요. 행운을 빕니다. 셜록 홈즈와 나는 하이가까지 걸어가서 나폴레옹 흉상을 판매한 하딩 형제 가게에 갔다. 젊은 직원이 나와서 하딩 씨는 오후에 가게에 나올 것이고 자기는 가게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홈즈의 얼굴에 실망과 짜증이 스쳤다. 하지만 이내 이렇게 말했다. 좋아, 왓슨. 모든 일이 내 맘대로 되길 바랄 순 없겠지. 하딩 씨가 오후에 나온다니까 우리도 그때 다시 와야겠구만. 자네도 짐작했겠지만 난 그 흉상들을 만든 공장들을 찾아가서 어쩌다 그렇게 모진 운명을 맞게 됐는지 이유를 알아보려고. 이제 캐닝턴 가해에 있는 모스 허드슨 가게로 가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우린 마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미술품 가게에 도착했다. 가게 주인은 작고 뚱뚱하고 얼굴이 붉은 사람이었는데 태도가 아주 신랄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바로 이 진열대 위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난 정말 왜 우리가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악당 놈이 아무 때나 들어와서 물건을 때려 부수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바니콧 박사에게 나폴레옹 흉상을 2개 팔았습니다. 완전 유감이죠, 선생님. 무정부주의자들의 음모예요. 물론 이건 내 생각입니다만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면 대체 누가 흉상을 부수고 다니겠어요? 내 생각엔 분명히 빨갱이들 짓이에요. 그 흉상을 어디서 샀냐고요?
그게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꼭 알고 싶다면야. 스테프니 처치가에 있는 겔더사에서 샀어요. 유명한 도매상이죠. 거래한 지 20년이나 다 됐고요. 몇 개를 샀냐고요? 3개요. 바니콧 박사에게 판 것 2개랑 바로 여기서 대낮에 박살난 것 하나요. 사진 속 남자를 아냐고요? 아이, 모릅니다. 에? 에? 아니, 이거 배포잖아. 그는 이탈리아 조각가인데 조각도 하고 도금도 하고 액자를 고치거나 자실구레한 일을 아주 잘해서 가게에서 아주 유용한 사람이었죠. 지난주에 그만뒀는데 그 뒤론 아무 소식도 못 들었어요. 아니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난 전혀 모릅니다. 여기 있는 동안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가 떠난 건 흉상이 박살나기 이틀 전이었고요. 모스 허드슨 가게에서 알아낼 건 다 알아냈어. 배포가 캐닝턴과 켄징턴 양쪽에 공통적으로 끼어 있는 걸 알았으니 16km를 달려온 보람이 있구만. 왓슨, 이제 흉상을 제작한 스테프니의 겔더사로 가세. 거기서 쓸만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놀랄 일일 거야. 가게를 나와 걸으면서 홈즈가 말했다. 우린 런던 중심의 패션 거리를 지나 런던 호텔 거리, 런던 극장 거리, 런던 서점 거리, 런던 상점 거리, 그리고 마침내 런던의 바닷가 마을을 지나 인구 10만의 작은 강변 도시에 도착했다. 유럽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싸구려 공동주택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우리가 찾는 흉상 제작 회사는 한때 런던의 부유한 상인들이 모여 살던 넓은 대로변에 있었다. 넓은 뜰에는 돌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커다란 공장 안에는 50명쯤 되는 기술자들이 조각을 하거나 본을 떠내고 있었다. 몸집 큰 금발의 독일 출신 관리인이 우릴 정중하게 맞이했다. 그는 홈즈의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했다. 그의 장부를 보니 대빈의 나폴레옹 흉상 모조품은 수백 개나 되었다. 1년쯤 전에 모스 허드슨 가게에 넘긴 나폴레옹 흉상은 6개 한 세트로 구성된 제품이었다. 나머지 3개는 켄징턴의 하딩 형제 가게에 팔렸다. 그 6개의 흉상은 다른 흉상들과 다를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6개만 골라서 부술 이유가 없다고 관리인이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홈즈가 말하자 그는 크게 웃었다. 흉상의 도매가는 6실링이고 가게에선 12실링 이상에 팔린다. 복제품은 2개 소속고 틀로 얼굴 앞면과 뒷면을 따로 떠서 맞붙여 만드는데 주로 손재주가 좋은 이탈리아인들이 맡아서 한다. 완성된 흉상들은 복도에 있는 탁자에서 완전히 말려 창고에 보관한다. 관리인의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홈즈가 사진을 꺼내 보이자 관리인의 표정이 확 달라졌다. 분노로 얼굴이 붉게 타올랐고 게르만족 특유의 푸른 눈동자 위로 눈썹과 미간이 경직되었다. 아, 이 악당놈. 네, 알죠. 아주 잘합니다. 우린 이제껏 아주 모범적인 훌륭한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경찰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놈 때문이었죠. 1년도 더 됐습니다. 놈이 이 거리에서 같은 이탈리아인을 칼로 찌르고 경찰을 피해 여기로 숨어 들어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포라는 놈인데 성은 모릅니다. 어쩌다가 그런 놈을 채용하게 됐는지 몰라도 아무튼 손재주는 아주 뛰어난 놈이었어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1년형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지금쯤은 교도소에서 나왔겠네요. 하지만 여긴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놈 사촌이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홈즈가 다급하게 외쳤다. 사촌에겐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한마디도요. 부탁합니다. 수사를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장부를 보니까
흉상이 팔린 날짜가 6월 3일이던데 배포가 체포된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급여 대장을 보면 대강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있군요. 5월 20일에 배포가 마지막 급여를 받았네요. 관리인은 급여 대장을 주르르 넘겨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홈즈는 관리인에게 우리가 왔다 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다. 우린 다시 하딩 형제의 가게가 있는 서쪽으로 출발했다. 점심때가 한참 지나 있었다. 우린 눈에 띄는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었다. 식당 문에는 정신병자가 벌인 켄징턴의 유혈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신문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호러스 아커쉬가 자기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쓴 기사였다. 대중들의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미사여구와 선정적인 문구로 가득한 기사가 기사 일면을 2단이나 채우고 있었다. 홈즈는 밥을 먹는 동안 후추통 받침대에 신문을 펼쳐놓고 기사를 읽으면서 한두 번 킥킥 웃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걸 왓슨. 이것 좀 봐. 이 사건에 대한 권위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경찰청의 경험 많고 유능한 레스틀레이드 경감과 유명한 사립탐정 셜록 홈즈 씨는 이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정신병자의 우발적 광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미치 광이가 아니라면 이런 범죄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문이란 말이지 왓슨. 잘만 이용하면 아주 쓸모가 있어. 밥 다 먹었으면 얼른 켄징턴의 하딩 형제 가게에 가세. 키 작은 가게 주인은 위대한 회사의 설립자답게 활기차고 빠릿빠릿하고 태도가 분명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었다. 네, 선생님. 그 사건은 저녁 신문에서 봤습니다. 호러스 아커쉬는 우리 고객이고 그 흉상을 판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스테퍼니 겔더사에서 3개를 사서 모두 팔았습니다. 누구한테요? 매상 장부를 살펴봐야겠군요. 여기. 하나는 아시다시피 하커쉬에게 팔았고요. 또 하나는 치직 레버넘 베일에 있는 레버넘 저택의 조시어 브라운 씨,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레딩 로어 그로브가의 샌드푸드 씨에게 팔았습니다. 아니요, 이 사진 속의 남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만 봐도 잊기 힘든 인상이네요. 우리 가게에 이탈리아 직원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직원과 청소부 몇 명 있어요. 이 장부요? 이거야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훔쳐볼 수 있을 겁니다. 뭐 특별히 비밀로 관리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참 황당한 사건이군요. 뭔가 밝혀지면 알려주세요. 홈즈는 하딩 씨의 말을 듣는 동안 여러 번 수첩에 메모했다. 난 그의 표정을 보고 수사가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쨌든 그는 다른 설명 없이 레스틀레이드와 약속한 시간에 늦을지도 모른다며 급히 서둘렀다. 베이커가에 도착해보니 레스틀레이드가 벌써 와서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오늘 하루가 헛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홈즈 씨, 뭐 좀 건졌습니까? 그가 물었다. 오늘 정말 바빴어요. 낭비라곤 정말 일도 없는 하루였죠. 가게 2군데와 흉상 제작 공장에 다녀왔고 나폴레옹 흉상 6개 유통 경로를 모두 확인했어요. 내 친구가 설명했다. 흉상? 맞아. 선생은 선생 방식대로 수사한다고 했죠. 셜록 홈즈 씨, 그 말에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오늘 하루는 내가 훨씬 더 잘 보낸 것 같군요. 죽은 남자의 신원을 알아냈어요. 그래요? 게다가 범행 동기도 알아냈어요. 정말요? 세프론 힐과 이탈리아인 거주 지역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경위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목에 가톨릭 성물을 걸고 있는 거랑 검게 그을린 피부를 보고 나도
남쪽에서 온 자라고 짐작은 했었는데 힐 경위는 시신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더군요. 그의 이름은 피에트로 베누치예요. 나폴리 태생인데 런던에서 손꼽히는 칼잡이랍니다. 마피아 조직과 관련되어 있고, 아시겠지만 그런 자들은 조직의 명령이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죠. 자, 이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그를 죽인 자도 이탈리아 마피아 단원이 분명해요. 아마 조직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서 피에트로가 미행을 했을 거고, 주머니에 있는 사진은 피에트로가 그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다녔을 겁니다. 피에트로는 놈을 따라다니다가 그자가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잠복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격투 끝에 오히려 놈에게 당한 거죠. 어때요, 셜록 홈즈 씨? 홈즈는 만족스럽게 박수를 쳤다. 훌륭해요, 레스트레이드.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흉상을 부수고 다닌 이유는요? 아, 흉상. 하하, 선생은 그놈의 흉상을 절대로 털어버리지 못하는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작 형량 6개월짜리 좀도둑질일 뿐이죠. 우리가 진짜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살인사건이고, 난 이미 모든 실마리를 잡았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거야 완전 간단하죠. 힐 경위와 이탈리아인 거리로 가서 사진 속 남자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살인 혐의로 체포하면 끝. 우리랑 같이 가실래요? 아니요. 더 간단하게 이 사건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면 좋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레스트레이드, 오늘 밤 우리와 함께 가주면 나도 내일 힐과 함께 그를 체포하는 걸 도와줄게요. 이탈리아인 거주 지역으로요? 아니요. 난 그자가 치즈윅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레스트레이드, 오늘 밤에 우리랑 치즈윅으로 가주면 나도 내일 이탈리아인 거주 지역으로 같이 갈게요. 거긴 좀 늦게 가도 상관없잖아요. 자, 이제 몇 시간이라도 좀 자둡시다. 11시에 출발해서 내일 아침에 돌아오게 될 테니까요. 레스트레이드, 저녁은 우리랑 같이 먹기로 하고 내 안락 의자를 내어드릴 테니 편하게 쉬고 있어요. 어슨? 전보 배달부를 좀 불러줘. 급히 보낼 게 있어. 홈즈는 오래된 신문으로 가득 찬 창고에서 신문 더미를 뒤지며 저녁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뭘 찾아냈는진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가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본 나로선 그의 확신을 읽을 수 있었다. 비록 우리의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오늘 밤 그 범죄자의 목표는 나머지 흉상 2개일 것이고, 생각해보니 그중 하나는 치즈윅에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 우린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게 될 것이다. 난 석간 신문의 엉뚱한 정보를 흘려 범인을 안심시킨 그의 지략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래서 그가 리볼버를 준비하라고 말했을 때도 난 놀라지 않았다. 홈즈는 납을 채운 사냥용 채찍을 챙겼다. 그가 좋아하는 무기였다. 11시 정각에 사륜마차가 도착했다. 우린 해머 스미스 다리 건너편에서 내린 다음 마부에게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일렀다. 우린 홈즈를 따라갔다. 정원 딸린 주택들이 늘어서 있는 한적한 도로로 나와 어느 집 앞에 도착했다. 가로등 불빛이 문기둥에 붙은 레버넘 전원주택 간판을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는지 현관 채광창에서 새어나온 희미한 빛이 뜰의 오솔길을 비추고 있을 뿐 집은 온통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도로와 정원을 가르는 나무 울타리 아래가 특히 어두워서 우린 그곳에 쪼그리고 앉았다. 꽤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이군. 담배라도 피우면 시간이 잘 가겠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성공할 확률은 비록 50%밖에 안 되지만요. 홈즈가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의 잠복은 의외로 빨리 끝났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누가 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리더니
좀 말라 보이는 검은 그림자가 원숭이처럼 재빠르게 정원으로 들어섰다. 검은 그림자는 순식간에 현관 채광창 불빛이 지나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창문을 억지로 여는 소리 같았다. 소리가 멎고 조금 지나자 그림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집 안에서 작고 동그란 다크랜턴 불빛이 창문에서 창문으로 옮겨 다녔다. 찾는 물건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저 창문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자가 밖으로 나올 때 잡읍시다. 레스트 레이디가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수상한 그림자가 밖으로 나왔다. 채광창 불빛을 지날 때 보니 뭔가 하얀 물건을 옆구리에 끼고 있었다. 그림자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한적한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림자는 안심한 듯이 등을 우리 쪽으로 돌린 채 끼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았다. 곧이어 와장창 섞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림자는 초집중 상태로 깨진 흉상을 살피고 있었다. 우리가 슬그머니 다가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홈즈가 재빨리 그림자의 등을 덮쳤고 나와 레스트레이드가 동시에 달려들어 양쪽에서 그의 손목을 비틀어 잡았다. 그림자의 손목에 철컥 수갑이 채워졌다. 엎어진 그림자를 돌려눕히자 누런 얼굴이 분을 못 참겠다는 듯이 잔인한 표정으로 우릴 노려보고 있었다. 푸른 눈에 치켜 올라간 눈썹, 사진 속 바로 그 얼굴이었다. 홈즈는 현관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그자가 부순 흉상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나폴레옹 흉상은 역시나 다른 흉상들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다. 홈즈가 석고 조각을 하나하나 불빛에 비춰보고 있는데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지더니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동그랗고 유쾌한 인상의 집주인이 잠옷바람으로 나타났다. 조시어 브라운 씨. 홈즈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은 셜록 홈즈시죠? 선생이 보낸 속달 편지를 받고 지시한 대로 정확히 처리했습니다. 문을 안에서 단단히 걸어 잠그고 불을 다 끄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잡혀서 정말 다행이에요. 자, 여러분, 모두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세요. 하지만 레스트레이드는 범인을 빨리 안전한 구역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마차를 타고 런던으로 갔다. 범인은 입을 꾹 다문 채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카락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우릴 노려보기만 했다. 우연히 내 손이 놈의 몸에 닿았는데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물어뜯으려고 달려드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는 경찰청에서 경관들이 그의 몸을 수색하는 동안 오래 기다렸다. 나온 거라곤 고작 1실링짜리 동전 몇 개와 칼집에 들어있는 칼 하나뿐이었는데 칼자루에는 최근에 묻은 피가 엉겨붙어 있었다. 우리가 떠나려고 하자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좋아요. 힐 경위는 이 집단에 대해 아주 잘 알 테니까 이자의 이름도 알 겁니다. 이 일이 마피아 조직과 관계된 사건이란 내 말도 선생도 확인하게 될 거고요. 아무튼 홈즈 씨, 선생의 놀라운 실력은 인정합니다. 덕분에 범인을 쉽게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자의 행적을 완전히 꿰뚫었는진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요. 자세히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군요. 게다가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어요. 끝까지 파헤쳐볼 가치가 있는 일이죠. 내일 6시에 베이커카로 와요. 이 사건의 온전한 의미를 알려줄 테니. 경감이 이 사건의 의미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왓슨, 아마 이 사건은 범죄의 역사에 다시 없을 일로 기록될 거야. 자네가 펴낼 내 사건 기록에도 아주 재미있고 색다른 생기를 불어넣어 줄 거고.
다음 날 저녁, 레스트레이드는 범인에 대한 자세한 신상 정보를 잔뜩 가지고 왔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다. 이름은 배포이고 성은 아무도 모른다. 이탈리아인들조차 기피하는 불량배다. 한때는 솜씨 좋은 조합가로 일하며 정직하게 살았다. 어쩌다 범죄의 길로 빠진 뒤 교도소에 2번 갔다 왔다. 처음엔 사소한 절도죄였지만 2번째는 동료를 칼로 찌른 혐의였다. 영어는 유창하게 잘 하지만 흉상을 부순 이유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아서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겔더사의 작업실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문제의 그 흉상들은 그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레스트레이드가 가져온 정보는 이미 홈즈가 파악한 내용이었지만 내 친구는 끝까지 예의 바르게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내 친구 홈즈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무표정한 얼굴로 마음을 감추고 있었지만 내 눈엔 내 친구가 살짝 긴장해 있는 게 보였다.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유난히 귀 밝은 내 친구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살짝 몸을 떨었다. 그의 눈이 흥분으로 빛났다. 이내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붉은 얼굴에 회색 구렛나룻을 기른 나의 지긋한 중년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 남자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낡고 커다란 여행 가방을 탁자 위에 놓았다. 셜록 홈즈 씨가 누구시죠? 내 친구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레딩의 샌드포드 씨죠. 네, 기차가 연착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폴레옹 흉상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맞습니다. 여기 선생이 보낸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데빈의 나폴레옹 흉상 복제품을 10파운드에 사고 싶다고 쓰셨던데 맞습니까? 물론이죠. 이 편지를 받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 흉상을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거야 간단합니다. 하딩 형제 가게에서 마지막 남은 흉상을 샌드포드 씨에게 팔았다며 주소를 가르쳐줬거든요. 아하,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런데 그걸 얼마에 팔았는지 말하지 않던가요? 아니요. 난 부자는 아니지만 정직한 사람이요. 이 흉상을 15실링에 산 거예요. 나에게 10파운드를 지불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양심적인 분이시군요, 샌드포드 씨.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미 값을 불렀으니 그대로 지불하겠습니다. 홈즈 씨도 정말 나이스한 분이시군요. 선생이 요청하신 대로 흉상을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그는 가방을 열고 나폴레옹 흉상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박살난 상태로만 보던 흉상을 마침내 온전한 형태로 보게 된 것이다. 홈즈는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 옆에 10파운드짜리 지폐를 놓았다. 샌드포드 씨,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이 나폴레옹 흉상에 대해 당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저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일에는 철저한 사람이라서요. 그리고 사람 일이란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소. 샌드포드 씨는 기꺼이 서류에 서명하고 10파운드짜리 지폐를 받았다. 손님이 방을 떠나자 홈즈는 서랍에서 하얀 보자기를 꺼내 탁자 위에 깔았다. 그리고 방금 거금 10파운드를 주고 구입한 나폴레옹 흉상을 보자기 한가운데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냥용 책찍으로 힘껏 내리쳤다. 온전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났던 마지막 흉상마저 산산조각 나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홈즈는 고개를 숙이고 파편을 찬찬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홈즈는 환성을 지르며 파편 하나를 높이 쳐들어 보였다. 하얀 석고 조각 속에 검고 둥근 것이 박혀 있었다.
마치 푸딩 속에 들어있는 건포도 같았다. 여러분, 보르지아 가문의 그 유명한 흑진주를 소개합니다. 홈즈가 기쁨에 겨워 외쳤다. 순간 레스틀레이드와 나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앉아있다가 문득 연극의 절정에서 기립박수를 치는 관객들처럼 동시에 벌떡 일어나 열렬하게 박수를 쳤다. 홈즈는 창백한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 무대 위에 선 배우처럼 우리에게 고개 숙여 답례했다. 추리 기계처럼 냉철하기만 한 탐정의 모습을 잠시 벗고 관객들의 찬사와 감탄을 기쁘게 받는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대중적인 인기에 오만하게 등을 돌린 그였지만 친구들의 진심 어린 환호와 찬사 앞에서는 홈즈도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그렇습니다, 신사분들. 세상에 현존하는 곳 중에 가장 유명한 진주입니다. 이 진주가 사라진 데이커 호텔, 콜로나 왕세자의 객실에서 시작된 추리가 스테프니 겔더사에서 제작된 나폴레옹 흉상 6개 세트 중 마지막 흉상 내부까지 귀납적 추리의 사슬을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레스틀레이드, 당신도 아마 이 값비싼 진주가 사라진 다음 영국 전체가 얼마나 떠들썩했는지 기억할 겁니다. 경찰청에서도 이 진주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실패했고 나 역시 그 사건의 자문위원을 맡았지만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죠. 왕세자비의 이탈리아 출신 하녀가 용의자로 지목받았고 그녀의 오빠가 런던에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아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고요. 그녀의 이름은 루클레티아 베누치였죠. 난 이틀 전에 살해된 피에트로 베누치가 그녀의 오빠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신문을 뒤져보았더니 진주가 없어진 것은 베포가 겔더사 작업실에서 체포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겔더사에는 이 흉상 세트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건의 진실에 거꾸로 접근하고 있는 셈입니다. 베포는 그때 흑진주를 손에 넣었습니다. 피에트로에게서 빼앗은 것인지 두 사람이 처음부터 공범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피에트로와 누이 동생 사이에서 심부름을 한 것인진 몰라도 그거야 크게 상관없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베포가 경찰에 쫓기고 있을 때 이 흑진주를 갖고 있었단 겁니다. 그는 그 엄청난 보석을 감출 시간이 없었어요. 붙잡히면 몸수색을 당할 게 뻔할 테고 발견되는 즉시 빼앗길 게 뻔하니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그때 작업실 복도에 늘어놓고 말리던 나폴레옹 흉상 6개 세트를 본 겁니다. 솜씨 좋은 조각가였던 그는 아직 건조되지 않아 말랑말랑한 석고에 재빨리 구멍을 뚫고 진주를 밀어 넣은 다음 그 위를 매끈하게 다듬었습니다. 진주를 숨기기에 정말 완벽한 장소였죠. 절대로 들킬 염려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베포가 1년형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나폴레옹 흉상은 모두 팔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 6개 중 어느 흉상에 진주가 들어있는진 그 자신도 몰랐죠. 석고와 함께 굳어버렸을 테니 방법은 오직 깨뜨려보는 것뿐이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요. 베포는 교도소에서 출감한 뒤 나폴레옹 흉상이 팔려간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겔더사에서 일하는 사촌에게 부탁해서 그 6개의 흉상이 어느 가게로 팔려나가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엔 모스 허드슨 가게에 취직해서 3개의 흉상이 팔려간 것을 알아냈죠. 하지만 그 3개에는 진주가 없었어요. 그는 하딩 형제의 가게에서 일하는 이탈리아인에게 부탁하여 나머지 3개의 행방도 알아냈습니다. 맨 먼저 찾으러 간 곳이 하커 기자의 집이었죠. 그런데 피에트로가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미행했습니다. 베포가 진주를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격투 끝에 베포의 칼에 찔려 죽은 겁니다. 그들이 서로 공범이었다면 피에트로는 베포의 얼굴을 잘 알 텐데 왜 사진을 가지고 다녔을까? 내가 끼어들었다. 그건 베포가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 갖고 다녔을 거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때 사진을 보여주면 쉽잖아. 아무튼 살인사건이 일어난 뒤에 난 베포가 이를 늦추기보단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이 진주의 비밀을 밝혀내기 전에 찾으려고 조바심이 났을 테니까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나 역시 그가 진주를 찾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단지 그가 뭔가를 찾고 있는 것만 알았을 뿐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가까운 빈집을 놔두고 굳이 가로등이 켜진 빈집까지 멀리 찾아갔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커 기자가 가진 흉상은 나머지 3개 중 하나였기 때문에 나머지 2개의 흉상에 보물이 들어있을 가능성은 완전 반반이었죠. 그리고 남은 2개 중 아마 거리가 가까운 것을 먼저 노릴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브라운 씨에게 미리 속달을 보내어 주의를 시켜놓고 그가 나타나길 기다린 겁니다. 그 다음엔 우리 모두 아는 바와 같이 그곳에 잠복해 있다가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했습니다. 물론 그땐 배포가 찾고 있는 것이 보르지아 가문의 흑진주란 사실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죠. 피살자의 이름을 단서로 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제 흉상은 레딩에 있는 것만 남았으니 흑진주는 거기 들어있을 게 분명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 주인에게서 흉상을 사들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제껏 선생이 사건을 훌륭하게 해결하는 과정을 참 많이 봤지만 이렇게 엄청난 일은 또 처음이네요. 우리 경찰청 경관들이 이렇게 대단한 실력을 가진 선생을 질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선생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부에 좀 들러주세요. 가장 나이 많은 고참부터 가장 나이 어린 신참까지 선생과 악수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홈즈는 대답하고 얼른 돌아섰다. 이제껏 본 적 없는 부드럽고 인간적인 표정이 얼굴 가득 풍부하게 넘쳐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셜록 홈즈가 어디 가랴. 그는 곧바로 차갑고 현실적인 사상가로 돌아왔다. 왓슨, 진주는 금고에 넣어두고 콩쿠 싱글턴 문서 위조 사건 서류를 가져다줘. 레스트레이드, 잘 가요. 앞으로도 어떤 사건이든 나한테 가져오기만 하면 기꺼이 도와줄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6개의 나폴레옹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네요. 제가 너무 게을렀나 봅니다. 그리고 요즘 책 리뷰권을 새로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